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과 나 사이, 김해남 지음. 그녀는 왜 결혼하고 나서 더 외롭다고 말하는 걸까? 그녀는 학창시절 집에 들어가기를 꺼렸다.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고 늘 혼자 쓸쓸히 불을 켜고 밥을 차려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 아빠는 매일 늦게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가 피곤해 잠이라도 들어버리면 얼굴도 못 보고 지나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외동딸인 그녀는 자매끼리 쇼핑을 가고 영화를 보러 가는 이웃집을 부러워했다. 특히 눈이 퉁퉁 부은 꼬맹이의 손을 잡고서 누가 감히 우리 막내를 울린 거야? 나와서 덤벼! 라며 씩씩거리는 남자아이를 보면서는 나도 내 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 날에는 오히려 엄마, 아빠 앞에서 더 씩씩한 척을 했지만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까지 어쩔 수는 없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옹기종기 둘러앉아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웃는 가족의 모습을 꿈꾸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자마자 결혼할 생각부터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준다던 남편은 매일 야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다. 계획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는 3년 넘도록 생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기대했던 임신 증상이 결국 상상 임신으로 판명나면서 그녀는 급속도로 우울해져 갔다. 그녀는 결혼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아빠만큼이나 얼굴 보기 힘들었고 도란도란 집안의 웃음꽃을 피울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다. 이럴 거면 왜 결혼한 걸까? 후회를 거듭하며 그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고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나는 결국 혼자였다. 나는 18년째 파킨슨 병을 앓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밤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린 적이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려서 꼼짝 못할 때가 있는데 마침 그때가 그런 경우였다. 분명 문은 저 앞에 있고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봤지만 목소리가 잠겨 잘 나오지 않았다. 깊은 밤에 이미 잠들어버린 가족들을 깨울 방법이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옷에 오줌을 쌀 것 같아 안간 힘을 다해 뻣뻣한 몸을 움직였다. 한 발짝 나아갔다 멈춰 서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겨우 볼일을 봤다. 또 밤에 잠을 자다가 뼈가 베겨서 깨어날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 몸을 뒤척여야 하는데 그날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저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으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약을 먹으면 걸을 수는 있지만 대신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였고 약을 먹지 않으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몸을 움직이려고 애쓰다가 여기저기 긁히고 멍이 들었고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고 턱이 찢어져 꿰매기도 했다. 솔직히 너무 아플 때는 이대로 창문으로 뛰어내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가족들은 분명 내 옆에 있었지만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다. 생각해보라. 당사자가 아닌 이상 누가 20분 넘게 한 발자국도 못 떼는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한숨도 못 자고
끙끙 앓으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가족들이 대신 아파해주고 싶어도 그것은 마음뿐, 고통은 온전히 내 몫이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는 나밖에 모르는 것이고, 내가 살고 싶다고 소리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아픔을 알아주지 못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앞에서 나는 말 그대로 혼자였다. 그런데 남편도 혼자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2014년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기 전까지 밀려드는 환자 진료와 학회 활동, 인터뷰, 강의 요청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때 나는 남편을 미워했다. 남편이나 나나 똑같이 밖에 나가 일하는데 집안일과 육아를 당연히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참 많이도 싸웠다. 처음에는 남편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지만 다툼이 잦아질수록 사이는 나빠져만 갔다. 내 편이 되어 주기는커녕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를 비난하는 남편을 견딜 수가 없었다.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내가 더 힘든 상황인데 왜 자기가 더 힘들다고 여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함께 있어 봐야 사이가 더 나빠질 것만 같아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파킨슨병에 걸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며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자 신기하게도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저 사람도 참 외로웠겠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와 떨어져 살며 기필코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어려서부터 했던 남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잘 몰랐던 남편. 그럼에도 내 병을 고쳐보겠다고 동분서주했던 남편이 그제야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도 나랑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왜 나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남편도 분명 애쓰고 있었는데 왜 나는 내가 힘든 것만 크게 보았을까? 나는 남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그 자신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 주기를,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랬다. 그러다 보니 그가 조금만 섭섭하게 행동해도 크게 실망했다. 나와 다른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기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남편에게 내 짐을 대신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애초에 내가 과도한 사랑을 요구한 게 문제였는데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다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그도 외롭고 서툰 한 인간일 뿐임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였다. 그런데 고통이 오로지 내 몫임을 깨닫고 인생은 결국 혼자 걸어가는 길임을 깨닫자 그제야 비로소 나와 다른 독립체로서의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병원을 운영하느라 힘들 텐데 그 와중에 하루에 2-3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남편이 참으로 고맙게 느껴졌다. 가끔씩 나에게 짜증을 낼 때는 서운하지만 그럼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편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만약 남편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병을 지금껏 견뎌냈을까 싶다. 사랑하면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이 아닐까. 우리는 외로움을 잘 견디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모두 엄마의 뱃속이라는 완벽한 세상에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태아는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모른 채 사랑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엄마와 떨어져 세상에 나오면서부터는 시련이 시작된다. 배가 고프거나 어디가 불편하면 누가 먼저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울음이라는 수단을 써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엄마와 한 몸이라고 착각하던 아기는 생후 6개월쯤 비로소 엄마와 자신이 각각 분리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울해진다. 바로 이때가 인간이 기본적인 우울 정서를 경험하는 최초의 시기라고 한다.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이때 엄마가 아이를 잘 돌봐주면 아이는 우울의 자리에 희망을 채워나간다. 자기 혼자 내팽개쳐진 듯한 느낌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엄마와 하나였던 그때를 꿈꾼다. 그래서 외로움이 느껴지면 강박적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을 만나기도 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바빠도 외로움은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외로움을 억지로 이겨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듯 외로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함께 한다고 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대방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건 상대방과의 차이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중에 상대가 나와 다른 자신만의 세계와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와 다른 존재임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분리된 외로운 존재일 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한다.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을 안 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란 얘기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서운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서운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사람은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나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상대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톨스토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일치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정답일지도 모르겠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혹시라도 내가 싫어져서 나중에 그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버림받다의 뜻을 찾아보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기어 배척당하다. 이 짧은 문장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끔찍해하는 말들이 가득하다. 그래서일까? 누구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유독 큰 사람들은 종종 버림받는 비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 순간 상대방을 밀어내버린다. 상대방이 나를 차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차서 버림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뒤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숨어 있다.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끝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은 사람들과 지속적인 대인 관계를 맺거나 사랑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다. 그래서 버림받는 것이 너무 두려운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짝사랑만 줄곧 한다. 괜히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방식은 이렇다. 그들은 처음에 날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면서 가벼운 것을 부탁하다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상대가 그 부탁을 들어준다 해도 계속 의심하며 테스트를 멈추지 않는 데 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을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해 상대를 질리게 하는 줄도 모른다. 그들은 사랑을 하면서도 더욱 커져만 가는 불안과 의심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이처럼 끊임없이 의심해서 상대를 떠나게 만드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상대를 계속 바꿔가며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는 유형도 있다. 버림받기 전에 한 여자를 떠나 다른 여자에게 가기를 반복하는 바람둥이가 이에 속한다. 그들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친밀한 인간 관계를 아예 맺지 못한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인연이 아니거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다. 사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에 가깝다. 0세에서 5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내가 부모에게서 버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데 떼쓰기와 울음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떼쓰는 걸 부모가 무시하거나 서럽게 울어도 달래주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닐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된다. 사실 인간은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태어난다. 다른 동물들은 며칠만 지나도 혹은 몇 시간만 지나도 스스로 움직여 젖을 먹거나 먹이를 구하는데 인간은 최소 3년 동안 누가 옆에서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면서 보살펴줘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해주는 대상이 사라지고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버림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아이가 가진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보살피는 사람들의 몫이다. 생후 7에서 8개월경부터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하고 엄마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못 견디는데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한다. 분리불안은 3세까지 지속되는데 이때 심한 아이들은 엄마가 화장실에만 가도 울어서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늘 엄마 옆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안심시켜주면 아이는 자신이 혼자 놀고 있어도 엄마가 어디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 즉 기초적 신뢰를 다지게 된다.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기초적인 신뢰를 쌓지 못한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누르면서까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려 든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거부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부를 잘하고 심부름을 잘하고 동생을 잘 보는 등 부모가 내세우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조금만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싫어해서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남의 부탁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은 남과 다른 나만의 뜻이 있음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랬다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관계가 끝나버릴까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친구의 부탁이나 동료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많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거절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됐건 그것은 유쾌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 거절당한 사람은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 거절한 사람 역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절은 구체적인 제안이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친구가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건 이미 약속이 잡혀서일 수도 있다. 동료가 제안서 쓰는 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건 며칠 야근을 해야 할 정도로 할 일이 많아서일 수 있다. 그래서 거절당한 친구는 네가 많이 바쁘구나 생각하며 잊어버리고 그 동료도 너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괜히 무리한 얘기를 했네 라며 오히려 미안하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가족들과의 약속을 취소하면서까지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려 애쓴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힘들어질 것을 알면서도 부탁을 들어주는 건 옳지 않다. 마지못해 수락해 봐야 짜증이 나고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다른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리한 부탁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다. 한 번의 거절로 끝나버릴 관계라면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언젠가는 끝날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신 거절할 때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한다. 안 된다는 말을 못하겠다면 우선은 너무 성급하게 수락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자세한 건 스케줄을 보고 연락드릴게요 등의 말을 해서 우선 시간을 벌라는 뜻이다. 지나치게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면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숨어 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적어도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심지어 뻔뻔하게 이번 부탁은 왜 안 들어주냐고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남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당한 요구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분명하지만 정중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거절을 못하고 계속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억지로 마지못해 허락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그런데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면 흔쾌히 받아주었다고 느끼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절을 잘할수록 인간 관계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당신이 만약 아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처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면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어린 아이가 아니다. 당신은 이제 어른이고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 벌벌 떨 필요가 없다.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전전긍긍했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만 불필요한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그동안 남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느라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라.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데 더 집중하라는 말이다.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당신 자신에게 주어라.